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7월 27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월도 이제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데, 더운 여름이지만, 그래도 좀 정신을 맑게 하면서, 또 한 달 마무리를 시작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바로 참, 또다시 이제, 만국조선이라고 할까요? 조선 말기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1894년 오늘 7월 27일, 바로 가보경장이 있었습니다. 어, 이 경장이란 말은 이제 개혁하고 이제 같은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려서부터 이제 역사 시간에서 가보경장이라고 배워갖고 가보경장이 그냥 입에 이제 뱉고 그다음에 귀에 익숙한데 요즘은 이걸 가보개혁이라고 또 이렇게 바꿔서 부르더라고요. 어, 근데 왠지 모르게 가보개혁보다는 가보경장이 더 그 충실한 느낌이라고 할까? 역사에 충실한 느낌이라고 할까? 뭐 특별한 이유가 뭐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느낌이 그렇습니다. 자, 바로 이 가보경장은 이제 조선의 마지막 개혁이 되겠습니다. 뭐 이 이후로는 그다음에 이제 10년 후에 대체적으로 10년 후에 이제 을사조약이 있으면서 이제 외교권을 받게 하죠. 그리고 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기후각선이 뭐 이래갖고 교도 행정 넘겨주고 뭐 그다음에 어, 한일의정서 뭐 이런 걸 통해 갖고 많은 것을 다 넘겨줍니다. 일본에다가 정말 넘겨준 건지 뺏긴 건지 뺏겼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은 제가 봤을 때 넘겨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 뺏겨준 거나 넘겨준 거나 뭐. 근데 이제 넘겨줬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선 말기가 그걸 지키려고 하는 노력을 안 했다는 얘기죠. 워낙 이제 힘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한 참 그래서 이제 들여다보면은 만국조선이라는 표현을 자꾸 제가 쓰는데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가 막힌 게 바로 이제 조선 말기 19세기 말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바로 1894년 오늘인데 제가 이틀 전에도 이제 청일전쟁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해에 청일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동학농민운동이 또 이제 일어났었죠. 동학농민운동에 대해서도 이미 다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뭐 나라가 안팎으로 엉망진창이 이제 된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래도 나라를 뭔가 개혁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구국의 일념이 있는 그런 지식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갑오경장을 갖다 이제 시작을 이제 한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갑오경장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또 어떤 내용인지 그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것도 정말 속속들이 들어가 파헤쳐갖고서 우리가 확인한다면 끝도 한도 없는 그런 이제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짧은 시간에 음, 그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대략적이나마 우리가 짚어보고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런 내용을 우리가 한번 파악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 그다음에 그것에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제가 좀 이렇게 준비한 걸 갖다 링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또 유엔군 참전 기념일이에요. 물론 뭐 1950년에 이제 유엔군이 참전을 했죠. 6.25가 발발하고 얼마 안 돼갖고. 어, 이제 그러나 이것을 유엔군 참전 기념일이라고 해서 기념일로 한 거는 2013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기존에 한번 알아봤던 내용들이니까 그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 오늘 어찌됐든 갑오경장이 일어났던 날이기 때문에 갑오경장을 좀 중점적으로 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갑오경장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갑오경장은 1894년 7월 27일, 음력으로는 6월 25일이네요. 그것이 1895년 7월 6일, 음력으로는 윤 5월 14일까지입니다. 조선의 마지막 개혁 갑오경장이라고 그랬죠. 글쎄 뭐가 바뀌었을까요? 도대체 갑오경장을 통해서. 음,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통해 갖고서 이제 나라가 이제 근대적인 국가로 이렇게 크게 변모를 했지만, 우리나라는 마지막 개혁이었던 갑오경장을 통해서 바뀐 게, 바뀐 게 있긴 있었죠. 근데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해가는 게 이제 바뀐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그 내용을 볼까요? 1894년 조선은 경랑의 소용돌이 속으로 휘말립니다. 그럴 수뿐이 없었죠. 그 청일전쟁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동학농민 운동, 동학난이 그때 이제 일어났고, 그다음에 청일전쟁까지 이제 이 조선반도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정말 참 조선이라는 나라가 엉망진창 어수선한 뭐 얘기하면 뭐 말할 것도 없겠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와중에 이 조국이 아니죠. 조선을 근대화를 시키기 위해서
근대화를 향해 갖고서 이제 가는 거대한 시도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갑오경장이었습니다. 물론 딱 10년 전에 갑신정변이 있었죠. 근데 갑신정변은 3일 천하로 실패로 이제 끝났습니다. 결국은 뭐 김옥중은 이제 홍정우에 의해서 그 검사를 해서 이제 부관 참시를 당하는데 참, 정말 조선 참 잔인한 나라였습니다. 그거는. 응? 10년 뒤에 이제 이 갑오경장이 다시 이제 있었던 거예요. 자, 이 개혁은 누구의 손에 의해서, 누구로 의해서 이루어진 것일까요? 그리고 과연 개혁은 실제로 이루어졌을까요? 자, 조선이 마지막 근대화 시도였던 갑오경장, 그 실체를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우선 이제 일부를 보면 개혁의 전야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혼란스럽게 짝이 없었던 그런 이제 상황이었죠. 그러면서 이제 동학난을 진압하기 위해서 이제 청나라군이 들어오고 일본이 이제 또 음, 그 같이 이제 파병을 하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전쟁이 이제 발발을 하게 이제 된 거죠. 자, 19세기 후반 조선은 안팎으로 위기에 그 이제 처해 있었죠. 내적으로는 세도 정치 부패와 민생 파탄. 뭐 이때 뭐 그 민씨들의 그 세도 정치가 어마어마했었죠, 진짜. 조선 말기에 보면 민씨 성을 가진 사람이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글쎄요, 그 한일 그 병합을 보고서 그 이제 자결을 한 민영한 전생을 빼놓고서는 뭐 전부 다 뭐 그렇게 그 즐거운 민씨가 없는 것 같아요. 그때 당시는. 지금이야 뭐 훌륭한 민씨들 많이 이제 계시지만은 어, 이제 그 정도는 이제 정치는 부패를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생은 파탄이 나는 거죠. 그러면서 외적으로는 열강의 압박이 들어오는 거죠. 바로 청나라와 일본의 대립이 이제 거세지는 겁니다. 바로 어, 청일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청일전쟁이. 일청전쟁이. 자, 그리고 1894년 동학농민운동이 터져나오죠. 탐관오리 척결, 조세개혁, 신분제 폐지, 뭐 이래갖고. 그래도 민중의 분노는 터졌고, 조정은 진압을 해서 청나라에 군대를 갖다 요청을 하죠. 음, 그러니까 이제 청나라 군대가 들어오니까, 야, 우리도 청나라 군대가 들어오면 우리 그 일본 사람들이 그 이제 조선에 있는데, 우리도 그 사람들을 보호해야지 해갖고 자국민 보호 명분으로 조선의 군대를 또 파병을 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양쪽 두 나라의 군대가 이제 이 조선 땅에 이제 들어와서 이제 서로 대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조선은 청일양구의 전쟁터가 되었고 그 결과 일본이 승리하게 되면서 조선의 운명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그 개혁의 중심에 그 중심에 개혁이라는 키워드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그게 바로 갑오 경장이 되겠습니다. 글쎄 경장이나 개혁이나 같은 그 이제 의미 같은 의미인데 예전에 이제 갑오 경장이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자꾸 갑오 개혁이라고 바꿔 부르더라고요. 근데 경장이라는 의미가 글쎄요, 뭐, 지금 같은 의미지만 경장이란 말이 더 친근하게 들립니다.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그렇게 이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가보년, 즉 1894년 조선 정부는 일본의 압력을 배경으로 근대화 개혁에 착수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음, 뭐 개항 요구를 하고 뭐 자꾸 뭐 이러다 보니까 뭐 압력으로 뭐 당연히 받아들여진 거죠. 그때 당시에. 그리고 뭐 양국 간에서도 이제 뭐 무역 같은 것을 자꾸 이제 부흥시키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압력이죠. 그런데 이제 강호경장, 이 개혁이 운동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제 김홍집에 의해서, 김홍집 내각에 의해서 일본 공사 이노우에 가오루의 지원 하에서 이제 그 가보 경장이 추진이 되는 겁니다. 개혁의 실무는 일본 유학생 출신의 박영유, 서광범, 육일준 등이 개혁파가 이제 주도를 했습니다. 이들은 국가의 근대화를 외쳤지만 실제 개혁안들은 대부분 일본 메이지 유신 모델을 참고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묻습니다. 이 개혁은 조선이 자주적 선택이었을까요? 아니면 외세에 밀려 선택되어진 것일까요? 저는 이 시대에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뭐 넌센스라고 보여집니다. 어, 다시 한번 참 말씀드린다면은 그 원고도 제가 챗GPT의 그 도움을 이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챗GPT는 저런 식으로 표현하는 그 문장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끔 챗GPT하고 제가 이제 논쟁을 벌이는 때가 있는데 또 그래서 막 당신 시각이 틀렸다 그러면 또 시각을 바꿔서 또 자료 딱 만들어 보내주고 그래요. 그래서 재미납니다. 저 당시에 메이지 유신을 모델로 삼지 않을 수가 있었을까요? 그야말로. 일본의 메이지 유신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일본을 갖다 변혁을 시켜놨는데, 당연히, 그럼 뭐 중국 모델을 봐야 되나요? 아니면 러시아 모델을 봐야 되나요? 당연히 일본 메이지 유신 모델을 봐야 되겠지. 그리고 나서 이게 뭐 개혁이 자주적 선택이냐, 외세에 밀려서 선택된 거냐. 이런 질문은 진짜 그야말로 넌센스라고 보여요. 비록, 그, 뭐 박영효 요즘 나오죠. 김홍집 내각이라든가 박영효 서강모 유길준 뭐 이 사람들이 일본 쪽 그 개화파였을는지 모르지만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그 중국 쪽 그 개혁파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런 그 개혁이라는 개념이 있었을까요? 러시아파를 봤을 때 그럴까요? 뭐 이때는 뭐 친미파는 뭐 없었을 거라고 보고 있어도 뭐 너무 미약할 때니까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챗 GPT가 들여다보는 자료가 많이 오염이 됐다, 중립적이지 못하다라는 걸 뜻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3부를 봐서 1차 가보개혁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1894년 연말까지 진행된 제1차 가보개혁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국군 기무처를 설치한다. 정무는 국군 기무처에서 결정한다. 이거 굉장히 그 중요한 겁니다. 그때까지는 뭐 이제 조정에 있는 그 대신들, 대소신료, 그 소위 뭐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하고 뭐 육조 판서 뭐 이런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어떤 그 뭔가 주어진 그 업무 범위 내에서 자기네들의 어떤 그 생각을 주도적으로 해갖고서 뭐 개혁을 하고 뜯어고치고 그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모든 게 왕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던 때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시대의 그 장관들이 갖고 있는 그런 권한 그런 거하고 또 그들을 움직이게 만드는 그런 법령 이런 것들이 그때 당시에는 없었기 때문에 아주 그야말로 주먹구구 행정을 하던 것이 1894년 갑오경장에 그 의해서 군국 기무처가 설치가 된 거죠. 그러니까 정무를 여기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부의 기능을 이제 갖추기 시작한 거라고 봐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신분제를 그 폐지를 하는 거죠. 양반과 천민의 구분을 갖다 이제 철폐를 한다. 뭐 물론 그 이후에도 이제 천민의 구분이 그렇게 철폐가 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렇게 그 천민의 구분을 갖다가 철폐한다라고 그야말로 조정해서 저렇게 그 이제 뭐 발표를 하고 나면 뭐가 달라지겠죠. 그다음에 이제 과거 제도도 폐지를 한 거예요. 그냥 뭐 서당에 앉아갖고 글 공부 열심히 하다가 가서 글 한번 잘 써갖고서 급제라도 하면 나라의 관료가 되는 이런 시스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허접한 시스템이죠. 그다음에 양반, 천민 뭐 이렇게 있는데 뭐 서자 그러니까 설 구분을 갖다가 이제 없앤 거예요. 자, 그다음에 조세 제도를 개혁을 하고 그래서 이제 공납, 진상 이런 걸 폐지를 하고 재정을 일원화했다. 뭐 그때 당시에 그 관련된 자료들을 보면은 소위 그 이제 궁궐 내에서 쓰는 돈은 국가 재정의 통제를 안 받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그야말로 동전을 만들고 싶으면 만들어도 그냥 자기네들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거죠. 그때 인플레이션이라는 개념도 없을 때니까. 자, 그다음에 고문과 연자제를 노비 제도를 공식적으로 폐지를 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이제 독립협회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노예를 갖다 해방시키는 선언도 하고 그러죠. 그다음에 탕평복에서 양복으로 복제 개혁을 시도를 했다. 그러니까 그 우리가 사극을 보면은 그 관료들이 입는 그런 허접한 허접한 게 아니고 헐렁한 옷 같은 거 이제 그런 것들을 폐지하고서 이제 양복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슨 뭐 마치 조선 말기에 보면은 무슨 군인들 장군들 그 옷같이 그런 식으로 다 입고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복제 개혁을 시도한 겁니다. 일반인들도 이제 마찬가지죠. 그다음에 이제 조혼을 금지한 거예요. 참 조혼 이게 조혼을 금지시키면서 남자는 20세, 여자는 16세 이전에는 결혼을 못하게끔 금지를 시켰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과부를 또 재가를 허용했습니다. 과부가 되면은 남편을 잃고 나면은 시집을 못 가고 그냥 독수공방을 지켜야 되는 그런 여자들의 그것도 불행이죠. 여인으로 봐서 불행이지만 한 인간으로 봐도 불행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가를 허용을 한 거예요. 다시 시집을 가라 하라는 얘기죠. 그렇게 묶어둘 이유가 없잖아요, 진짜. 뭐 때문에 그랬는지 뻔한 거지만. 자, 그러면서 이제 근대적인 호적 제도를 갖다 도입을 했다. 돼 있습니다. 글쎄요, 우리가 호적 제도 하면은, 뭐 일본의 잔재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일본 그 제도를 갖다 참고를 뭐 했겠죠. 근대적인 호적 제도가 이제 이때 갑오경장에 의해서 도입이 된 건데, 최근에 페이스북에서 보니까 우리나라 그 호적 제도, 이걸 세계 기록문화유산인가에 그 등재하려고 지금 무슨 위원회인가 뭐 이런 게 구성이 된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거기서 일하게 됐다고 아주 제 정치로 기억이 됩니다. 엄청 그냥 자랑스럽게 그렇게 이제 페이스북 올린 걸 봤는데. 네,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그 사항들이 이제 1차 갑오개혁의 그 내용이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다 보니까 행정권, 모든 정부는 국군 기무처니까 그 이전에는 뭐 고종이 자기 마음대로 하던 건데, 이 보니까, 이거 웃기네. 내 권한이 완전히 축소가 됐네.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이 개혁은 근대 국가를 지향했기 때문에 왕권이 축소가 되었다. 네. 여기서 이제 고종이 이제 삐죽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4부에서 제2차 갑오개혁과 한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1894년 말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고 김홍집은 일본의 지지를 받아 2차 내각을 구성을 합니다. 여기서 시작된 제2차 갑오개혁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1894년 겨울부터 다음해 여름까지
2차 갑오 개혁이 이제 실시가 되는 거죠. 거기서 내각제를 도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입헌군주제 같이 이제 그런 형태를 취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왕이 있으니까 그 왕을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 당시 상황에서. 그러니까 내각을 구성을 하고 내각에서 모든 그 정책 결정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왕권이 약화가 되겠죠, 당연히. 왕이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이 대폭 줄어드는 거예요. 지금 일본의 그 천황과 같은 그런 시스템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고종이 비축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고종이 이 가부경장을 이렇게 막은 거 아닌가 이런 그 생각도 가능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재판소를 설치해서 사법권을 독립시키고 옛날에는 내죄는 내가 아니었다 해갖고서 막 사람을 막 고을 수령이 사람도 뭐 막 고문도 하고 막 죽이기도 하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그래서는 안 된다 이거죠. 재판을 해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난 다음에 처벌을 해야지. 그래서 이제 재판소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사법권을 독립을 시도했는데 결국은 저것은 기후각서죠. 1907년인가 기후각서에 의해서 또 일본에 그대로 넘겨줍니다. 그다음에 교육입국 조서를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서당 대신 공립학교 체제로 전환을 시도를 한다. 그러니까 서당에서 그 고을에 있는 마을에 있는 그 이제 아주 나이 지긋한 양반이 한학을 공부한 사람이 이제 하늘천까지 이렇게 가르치던 그런 서당은 이제 없애버리고 정식 학교를 갖다 세우는 거예요. 언제가 일본 대마도를 지난 연초에 갔었는데 제가 들은 바로는 그때 제가 귀를 의심할 정도였는데 일본의 최초의 그 국민학교, 성학교죠. 그게 설치된 게 대마도에서 설치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최초의 성학교가. 뭐 확인을 해볼 사항이기도 하지만은 뭐 어찌됐든 일본은 그런 저런 서당 같은 방식을 택하지 않았던 거죠. 그 이전부터. 그래서. 자, 그러면서 이제 단발령을 예고로 한 겁니다. 우리 나오죠. 신체 발부는 수지부무라. 차도가 난 차발부가 차라리 목을 쳐라. 어? 자, 그러면서 음력 대신 양력을 이제 도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60년대에 그 이중과세다라고 해서 음력서를 세지 말라라고 이제 제도적으로 그렇게 하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야 일본 놈도 못하게 한 거를 갖다가 응? 그거 지금 저기 그때는 이제 삼공화국 때니까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그게 그런다 그게 양력설, 음력설 세는 게 없어지겠느냐 실제로 없어지질 않았죠. 지금은 이제 설날이라고 해갖고서 이제 여전히 지켜지고 있는데 그래서 양력으로 뭐 이제 1월 1일 신정을 이제 양력설로 세는 건 일본 문화의 잔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걸 보면 일본 문화의 잔재가 아닙니다. 갑오경장 때 시도됐던 개혁이에요. 물론 이제 그 원료는 일본에 있겠죠. 그러나 이제 그때 벌써 그레고리력을 이제 우리도 양력을 도입한다니 그레고리력을 쓴다는 얘기니까 음력이 참 불편하잖아요. 날짜가 왔다 갔다 하고 뭐 윤달 끼고 뭐 굉장히 계산하기도 복잡합니다. 그리고 딱딱 맞아 떨어지지도 않고. 자, 특히 단발령과 복제개혁, 양력 사용 강요 등은 민중 정서를 건드렸다. 민중 정서라는 게 이제 저기죠. 기존에 해오던 것을 이제 바꾸고 싶지 않았던 거죠. 소위 그 이제 수구적인 그런 성격을 가진 그런 문화를 계속 고집을 했던 겁니다. 여기다 또 민중이라는 표현을 써갖고서 아주 이상한 걸 유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이 챗GPT 가끔 저한테 혼납니다. 왜 그런 식으로 그 자료를 만들어주냐고. 자, 그래서 이때 나왔던 그 홍범 14조라는 그 이게 최초의 헌법입니다. 우리나라. 조선 최초의 헌법이에요. 이것은 제가 1895년이니까 이제 94년에 갑오경장이 있고 그 다음이니까 2차 갑오개혁 때 이제 이 홍범 14조도 같이 나왔던 거죠. 이게 조선 최초의 헌법입니다. 그 14개 조항을 이렇게 보니까 아니 왕권이 너무 뭐 축소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고종이 보고 야 이거 뭐야? 이제 그래서 이 갑오경장 자체를 좀 멀리하지 않았나.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상하게 대한제국이라는 형태 이제 그걸 이제 그래서 만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민비 시해 사건이 이제 또 터지죠. 예. 참 조선 말기를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민비 시 을미사변 일본군과 낭인들에 의해서 민비가 경복궁에서 시해된 사건이 이제 터지죠. 예. 그래서 제가 이게 8월 12일 이날이 이게 우장춘 박사하고 관련된 날이었기 때문에 우장춘 박사의 그 이제 시 없는 수반 뭐 그 우장춘 박사 일대기를 갖다 제가 방송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음, 다시 말해서 이 민비를 시해하는 데 있어서 우장춘 박사의 아버지가 이제 여기 가담을 했죠. 아 이름이 지금 어떻게 기억이 안 나네요. 네. 예.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 우장춘 박사는 그 아버지의 그런 걸 갖다 이제 속죄도 하고 음, 자기 나라잖아요. 이제 대한민국이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으로 돌아와서 진짜 아주 그 농업개혁으로 해서 훌륭한 일을 그 많이 한 그 학자로 지금 저희들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민비시해 사건이 이제 일어나는데, 이 참, 저는 지금 조선 말의 역사를 보면서 민비시해 사건이 일어났는데, 을미사변이 일어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고종이 자기, 진짜, 막말로 해. 자기 마누라잖아요, 마누라. 마누라를 일본 낭인이 와서 죽였다. 그때도 가만히 있었는지, 거기에 대처했다라는 얘기가 없어요. 뭘 어떻게 대처한 건지, 그냥 혼자 화를 내다 간둔 건지, 그냥 오히려 속으로, 아, 이거 잘 죽었네, 이런 건지, 정말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다라는 게, 참, 좀 어떻게 보면 개탄스럽죠? 네, 5부로 넘어가 볼까요? 가보경장의 역사적 의의와 한계. 자, 가보경장. 그것은 조선 최초의 근대적 개혁 시도였다. 맞는 말이죠. 예. 그러나, 그 개혁은 결국은 실패로 끝난 거죠. 신분제를 공식적으로 폐지한 획기적인 사건이고, 법과 행정이 분리가 되고, 군사교육 재정제도의 근대화가 됐다. 이 말도, 군사, 어떤 면에서, 아마 군거를 지키는 군사를 얘기를 했겠죠. 예. 자, 하지만 그 뿌리는 자주적인 개혁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또 이제 이상한 소리 합니다. 정치적 영향력 하에서 이루어진 외압 개혁이다. 누가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얘기죠. 일본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그 당시에 그럼 뭐 소위 친중파가 아니면 친노파가 뭔 개혁이라도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 사람들이라도. 결국 자기네들이 못 해놓고 나서 그나마 뭔가를 한 사람 역사적인 그 사건을 놓고서 그걸 뭐 외세 개입이니 외압이니 뭐니 이런 저 외압 뒤에는 일본이라고 써 있는 거죠. 일본이 막 휘둘렀다라고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챗GPT하고 저하고 가끔 싸웁니다. 당신은 너무 편협된 그 자료를 갖고 편협된 얘기를 한다. 그럼 또 죄송합니다. 다른 관점으로 뭐 보내드리겠습니다 하고 또 바로 보내요 또. 참 디지털 세계는 그런 겁니다. 네. 자, 그다음 민중이 요구하는 괴리된 관료 중심의 개혁이었다. 관료 중심의 개혁이라도 해야지 이거 뭐. 그때 민중 요구가 뭐였을까요? 민중이라는 게 있었을까요? 큰 억압적인 통치를 하고 그냥 성리학적인 틀 속에서 정말 그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뭐 과부도 시집 안 보내고 애들은 조언시키고 종과 노비로 살게 해놓고서 무슨 민중의 요구가 있었다는 거죠. 저는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결국은 관료 중심으로 될 수밖에 없죠. 결국은 저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엘리트 계층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엘리트의 요구는 민중의 요구가 아닌가요? 그 요구가 형성이 될 수 없는 그런 사회 구조였는데 그다음에 전통을 무시한 급진적 방식 이것도 상당히 그 말은 멋있는데 이것도 좋은 말이 아니에요. 나라를 그 모양으로 이끌어오고서 무슨 거기서 전통을 따지는 거죠. 그야말로 백성들은 정말 밑바닥 생활하고 있는 무슨 전통 얘기하는 겁니까? 전통도 엘리트들의 전통일 거 아니에요. 뭘 무시했다는 얘기? 반대파의 전통을 무시했다는 얘기겠죠. 우리가 역사로부터 교훈을 찾아도 정말 교훈을 잘 찾아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저런 식으로 뭔가 역사를 평가한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방식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 그 결과 혼란과 저항이었다. 그럴까요? 혼란은 당연히 왔겠죠. 저항? 저건 고종의 저항이었다라고. 그러니까 고종이 이제 러시아로 피신하죠. 아관 파천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개혁은 중단이 된 거고 결국은 그 개혁은 조선의 마지막 개혁이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간 파천한 걸 또 뭐 일본의 압박을 피해갖고 뭐 러시아 쪽에서 거기서 많은 개혁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간 파천에 대해서도 2023년 2월 11일 날, 2월 11일 날 아간 파천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방송해드린 이 내용이 여기서 제가 썸네일 띄워놓은 걸 전부 다 링크를 걸어드리겠습니다. 자, 갑오경장에 관련해서 아래 자료를 좀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오개혁. 이런 걸 개혁이라고 쓰는지 모르겠어요. 경장이라는 말이 싫은가 보죠. 경쟁 같아가고. 자, 제가 봤을 때, 그 갑오경장을 비교적 그 무게 있는 톤으로 아마 세세하게 설명을 한 그 영상이 이거라고 보입니다. 함재봉, 함재봉. 한국인의 탄생해갖고, 이 함재봉 선생께서 갑오경장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을 했더라고요. 이 영상도 제가 링크를 걸어드리겠습니다.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한번 마무리를 해볼까요? 자, 갑오경장은 실패한 개혁이었을까요? 아니면 변화의 씨앗을 뿌린 첫걸음이었을까요? 그것은 우리 역사가 선택해야 될 질문입니다. 비록 실패했지만 갑경장은 조선사회가 근대화로 나가야 한다는 시대 외침이었고 그 속에 민족의 요구와 엘리트의 고민 그리고 제국주의의 그림자가 함께 얽혀 있습니다. 예.
원래 챗GPT는 민중의 요구와 제국주의의 그림자라고 그랬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 엘리트의 고민을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왜? 제국주의 그림자가 당연히 다가오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 엘리트들이 저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도 개혁을 해야 된다 해갖고서 실시한 게 바로 갑오 경장이에요. 물론 실패했죠. 근데 실패 원인도 뭐 외압이니 뭐니 그러는데 저는 고종이 거부한 거라고 봅니다. 네, 하여튼 혹시 제가 뭐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다면 댓글로 좀 깨우침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유엔군 참전 기념일이 되겠습니다. 2013년에 이제 지정이 됐죠. 네. 그다음에 이제 1953년에 휴전협정 조인일이 되겠습니다. 이 휴전협정 조인일을 갖다가 유엔군 참전 기념일로 삼은 것이 바로 2013년이다라는 얘기예요. 휴전협정 조인은 1953년에 있었죠. 10월 27일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 우여곡절이 있었죠. 반공포 독방이라든가. 이 모든 그 썸네일을 제가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김용래 TV에서 알아본 오늘 날짜 이야기, 갑오 경장, 그다음에 유엔군 참전 기념일, 휴전협정 조인일 몇 가지의 나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